아테네의 그 위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아테네가 제국의 길로 들어서면서 한 작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테네를 요새화하는 것입니다. 그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해군에게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아테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요. 저 피레우스 항구까지 큰 장벽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구와 도시를 연결하는 장벽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은 혹여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신속하게 아테네에서 피레우스 항구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스파르타가 육군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테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테네는 작전을 쓰냐면은 신속하게 배를 타고 가서 스파르타를 공격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육군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작전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새화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리스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 지도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아티카의 아테네 지방과 펠로폰네소 중의 스파르타가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이 서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바로 그 중간에 있던 고린토스와 메가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난처한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되었죠. 이렇게 붙느냐 저렇게 붙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저 지역도 다 도시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싱겁게 끝이 납니다. 물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쳤어요.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파르타는 이 약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노예들이 많았는데요. 노예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어요. 그래서 공격해로 갔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노예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이렇게 처음에 조금 심각하게 전개되다가 쉽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가라라는 곳을 이제 아테네가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 편에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봉쇄하면서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가장 심각한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제 전쟁의 조짐이 있으니까 이제 그 중간 지역에 있던 중립 지역에 있던 이 고린도스의 대표단이 스파르타를 가서 함께 싸우자, 아테네를 향해 싸우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설을 하죠. 이런 분란의 책임은 사실 스파르타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 아테네인들이 자신의 도시를 요새화하는 것을 허용했고 나중에 긴 성벽을 쌓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진취적이며 계획을 세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데 아주 민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수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하며 행동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비난이죠. 그죠? 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아테네가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창의력도 부족하고 말만 하지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테네 사절단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합니다. 왜 우리는 제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이제 스파르타의 미네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국을 획득한 것은 폭력에 의해 쓴 거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페르시아 군의 잔존 부대 30만 명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걸 싸우려고 했는데 동맹국들이 와서 우리 보고 싸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이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듭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둘째로 체면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강대국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요, 지금도 세계 강대국들이 차용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체면이, 그리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강대국으로서 제국으로 확장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파르타인들을 자극하는 아주 발칙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면의 법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약자는 강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자고 너희들 약자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더니 스파르타인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강한 육군을 보내게 되죠. 드디어 동족 상잔의 아포리아가 그리스에서 이제 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아테네의 정치가가 페리클레스였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포리아 시대에 등장했던, 아테네에 등장했던 군주의 거울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헤로도투스를 공부를 할 때 참 허탈했던 것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사실 헤로도투스의 기록은요, 이렇습니다. 그 모든 주인공들이 헛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고 오히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타산지석으로서밖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페리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아테네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강한 스파르타 육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테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서 항복을 하거나 협상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때 페리클레스가 피닉스 언덕에서 그 민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겁이 나서 양보하는 줄 알고 당장 더 많은 요구,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은 그들도 여러분들을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리클레스가요, 면밀하게 전쟁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기들은 동맹금이 있잖아요. 그죠? 델로스 동맹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적군인 스파르타는 전쟁 분담금으로만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담금을 아무리 모은다 하더라도 자기들보다 오래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면 부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분담금만으로는 전쟁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지만은 공격당하면은 대항할 것이라고 말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죠. 우리 선조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 대항할 때 운보다도 지혜로, 힘보다도 용기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사람들을, 아테네 시민들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전쟁을 이끌게 되죠. 아쉽게도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한번 페리클레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괜히 전쟁을 했다고. 시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게 되죠. 그때 페리클레스가 그 유명한 추도사를 하게 됩니다. 경로하고 있는 아테네 시민 앞에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놓고 울부짖고 있는 부모들 앞에서 페리클레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마땅히 이분들을 본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이 용사들을 본받아서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전쟁의 위험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긍심을 가진 사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포리아 상태에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페리클레스는 지도자의 덕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화를 내지만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나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식견이 있고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또 재물에 초연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첫 번째 뭐죠?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공동체 일원들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것과 더불어서 조국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국가이든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에 초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포리아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식견이 있으나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가끔씩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있죠. 그런데 이 둘을 가졌어도 애국심이 없다면 공동체를 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이 있다고 해도 뇌물에 약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이 네 가지 덕목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식견이 있는지, 그 식견을 적절하게 구성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그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에 초연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제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명망과 판단력을 겸비한 실력자이자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물렀으며 대중이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중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게 참 많죠. 그죠? 예.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가다가 소위 파퓰리스트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중이 지나칠 만큼 자신을 과신하면 충격적인 반응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또 반대로 낙담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는요,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 오른쪽으로 기울면은 왼쪽을 세워주고요.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을 세워주는. 그래서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그 사회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페리클레스와 알키비아데스의 비교였습니다. 야,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500만 명을 이끌고 자기 조국을 침공했던 페르시아 편에 붙었던 것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공동체에 이익을 끼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이 아포리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페리클레스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